모르겠나 스토너군? 슬론이 물었다. 아직도 자신을 모르겠어? 자네는 교육자가 될 사람일세. 정말이십니까? 정말이지. 그런 걸 어떻게 아시죠?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이건 사랑일세, 스토너군. 슬론이 아주 유쾌한 표정으로 말했다. 자네는 사랑에 빠졌어. 아주 간단한 이유지. 스토너가 1학년 때 교양 수업으로 아처슬론 교수의 영문학 개론 수업을 들었었단 말이야. 거기서 아처슬론 교수가 셰익스피어의 소네트를 암송을 하지. 그리고 그 장면에서 스토너는 셰익스피어와 완전히 접속해버리면서 문학과 사랑에 빠져. 근데 자신도 사랑에 빠진 줄을 몰라. 그런 걸 아처슬론 교수가 이제 4학년이 되어서 4학년 중반쯤에 스토너를 불러 잠깐 면담을 하자고 해. 그러고 나서는 너 문학하고 사랑에 빠진 거야. 그 사랑을 의식화시켜주지. 아처슬론 같은 사람을 주변에 둔다는 거 진짜 좋은 일인 것 같아. 정말 행운인 것 같아. 나를 제대로 알아봐주는 사람, 나도 모르던 내 잠든 의식을 깨치게 만들어주는 사람, 그리고 그걸 기다렸다가 아주 적절할 때에 정확하게 귀에 꽂히게 말해주는 사람인 거잖아. 내가 별자리가 궁수자리라서 이거를 눈치챈 것도 있는데, 아처, 활 쏘는 사람이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그 정확히 바라보는 눈빛, 통찰력, 그리고 막 직설적으로 딱 꽂히게 말해주는 화법, 이런 게 아처라는 말에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여기서는 문학이라고 하는 사랑을 스토너한테 가져다 준 큐피드의 화살과 같은 사랑의 전령사 같은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 어쨌든 스토너는 진짜 이 문학이 자기 첫사랑이고 마지막 사랑으로 나한테 느껴졌거든. 그러니까 스토너는 문학이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사랑인 거야. 그리고 그 사랑이 너무 지고지순해. 그래서 뒤에 가면 왜 워커가 문학 가지고 막 허장성세 부리고 또 로맥스는 막 그걸 두둔하고 그러잖아. 근데 스토너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건가 뭐냐. 걔네들 편을 들어주면 내 사랑 문학이 배반당하는 거야. 감히 내 문학이라고 하는 신전에서 감히 너희들 장사꾼들 장사를 해? 그럼 장사판 뒤 엎어야지. 난 그건 용납 안 되는 거야. 스토너는 이제 그 자기 첫사랑을 지키기 위한 분투를 벌이는 것처럼 보였어. 그리고 사실 뒤에 가면 캐서린과 사랑에 빠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거 문학에 대한 사랑의 확장판, 인간판 아닐까? 그런 생각했거든. 자기의 내면이 확 깊어지면서 세상이 달라 보이고 막 그러면서 설레고 세상에 감탄하고 황홀감을 느끼고 그런 걸 사실 먼저 느꼈고, 캐서린과의 만남은 그 첫사랑과 사랑에 빠질 때의 메커니즘을 한 번 더 재현한 것? 그 정도가 아니었을까? 나는 그런 생각도 했었어. 나는 그리고 이 스토너가 사랑에 빠지는 장면, 문학과 사랑에 빠지는 장면을 읽으면서 안톤 체호프의 입맞춤이라는 소설 떠올랐거든. 되게 짧은 단편 소설이야. 근데 이제 그 안에서도 그 주인공이 겪는 과정들이 이 스토너의 과정과 되게 유사하게 보였어. 그 입맞춤 소설 속에는 랴보비치라는 주인공이 등장을 해. 이제 군인이라서 이 사람이 속한 중대가 야영지로 가던 와중에 어떤 마을에서 하룻밤 묵게 돼. 근데 이제 그 마을마다 귀족 장군들이 그 야영지에 있는 이제 군인들을 초대해서 자기 저택에서 뭐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그런 일들이 있었나 봐. 이제 장교들이 막 불평불만해요. 저번처럼 별거 없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이제 저택에 가게 되지. 그리고 랴보비치도 별 생각 없이 거길 따라가. 그래서 거기에 도착을 했는데 랴보비치가 약간 좀 어수룩한 사람이라서 거기에 가서도 잘 이렇게 적응하지 못하고 얼떨떨해하는 모습을 보이거든. 거기가 이렇게 묘사가 돼. 처음 식당에 들어가 이윽고 차를 마시는 자리에 앉는 동안 아무리 애를 써도 그는 자기 주의력을 무엇인가 일정한 얼굴이나 물건에 집중시킬 수가 없었다. 많은 얼굴, 갖가지 의상, 커트글라스로 된 코냑병,
컵에서 떠오르는 김, 석회로 만든 천장의 차양 따위가 하나로 뒤섞여 전체가 한 덩어리의 방대한 인상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랴보비치로 하여금 안절부절 못하게 불안한 마음과 구멍이 있다면 머리를 감추고 싶은 생각을 불러일으켰다. 처음 대중 앞에 나선 연설자처럼 그에게 눈앞에 있는 것이 모두 보이면서도 그것들을 확실히 파악할 수 없었다. 생리학자들은 이처럼 대상이 보이면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를 신맹이라고 부른다. 글 쓰는 사람들은 쉼표 하나 그냥 안 찍거든. 사실 여기 괄호를 쳤다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괄호 안에 신맹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랴보비치의 상태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눈은 멀쩡해. 시각은 멀쩡해. 근데 그 시각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상태인 것 같아. 그래서 왜냐하면 이 상황에 압도되어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아직. 이 직전 장면에서 랴보비치라고 하는 2등 대위가 제일 겸연쩍어했다 하면서 나는 여단 중에서 가장 마음이 약하고 가장 소극적이고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장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이 보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직 그 사교에 익숙하지 못하다 보니 그 안에서 좀 불안해하고 세계와 접촉하는 방식이 자기의 주도적인 시선으로 세계를 읽어나가기보다는 세계에 압도되어 버리는 사람이었던 거지. 사람이 자기 안의 내면이 입체적이고 복합적이어야 그 렌즈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해상도가 올라가거든? 근데 아직 랴보비치는 자기 내면에 언어가 없어 보여. 그러다 보니 세계의 의미를 분해할 주의력도 없어 보이고 자신감도 없어 보이고 그럴 이유도 없고 딱히. 그냥 아직 세계가 그냥 평평하고 입체가 아닌 상태인 거야. 그걸 이제 서술자는 신맹이라고 표현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 사실 스토너도 되게 비슷한 모습 보이거든? 스토너가 1학년 때 처음 대학교 캠퍼스 도착해가지고 그 석조 건물들 앞에서 약간 나는 감히 가닿을 수 없는 것 같이 느끼면서 그 안에 나는 들어갈 자격이 없는 것처럼 그 건물 바깥만 서성이다가 이제 돌아가게 되거든. 그런 것도 스토너랑 되게 비슷해 보이지. 어쨌든 이 랴보비치가 그 저택에서 이렇게 저렇게 헤매다가 우연히 어떤 아주 어두운 방에 모르겠다 하고 들어가 본 거야. 길을 헤매서. 근데 그 방에서 이제 사건이 벌어져. 어떤 사건이냐. 랴보비치는 어쩔 줄 몰라 걸음을 멈추고 서 있었다. 그러자 그때 뜻밖에도 바쁜 듯한 발걸음 소리와 사각사각 비단 옷자락 스치는 소리가 나더니 숨가쁜 여인의 목소리가 속삭이듯 이제야 오셨군요 하고 말하자마자 두 개의 부드럽고 향기로운 틀림없는 여성의 팔이 그의 목을 얼싸안으며 그의 볼에 따스한 볼이 와 닿은 순간 입을 맞추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키스한 여인은 벼랑간 나지막한 소리를 지르며 랴보비치가 느낀 대로 표현하자면 매우 더럽다는 듯이 그에게서 물러섰다. 그도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하다 밝은 문틈을 향해 그대로 곧장 돌진하였다. 그러니까 어두운 방 안이라서 사실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여인이 자기가 기다리던 사람인 줄 알고 다가가서 뽀뽀를 했는데 입맞춤을 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기다린 사람이 아니니까 매우 더럽다는 듯이 도망갔다는 거지. 이런 누가 보면 그냥 아주 사소할 수 있는 어떤 에피소드를 겪어. 그리고 나서는 이 랴보비치가 자기의 몸의 감각들이 막 세밀하게 인식되기 시작하는 장면이 나오거든. 막 감각이 너무 뚜렷해져서 아까는 막 되게 어리바리하게 세계를 감각하던 그런 장면하고 대조되는 장면이 등장을 해. 그는 겨우 마음이 놓여 오늘 밤 처음으로 맛본 감각,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감각에 몸도 마음도 완전히 사로잡히고 말았다. 그에게 무엇인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바로 조금 전에 좋은 냄새가 풍기는 토실토실하고 부드러운 두 팔로 안긴 그의 목덜미는 향유라도 바른 듯한 기분이었으며 또한 모르는 여인에게서 입맞춤을 받은 왼쪽 코수염 언저리가 마치 박하수라도 떨어뜨린 것처럼 기분 좋게 약간 시원하고
그 자리를 문지르면 문지를수록 시원한 느낌이 점점 강렬해져서 그는 온 몸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여태껏 맛본 적이 없는 이상한 느낌으로 가득 찼을 뿐 아니라 그 느낌은 끊임없이 더하여 갔다. 이렇게 묘사가 되지.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아까는 얼굴들도 막 서로 분간이 잘 안 되고 인식도 하지도 않고 할 필요도 없었던 이 랴보비치가 여인들의 얼굴을 막 하나하나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해. 저 여인일까? 저 여인일까? 하면서 세세하게 보기 시작하고, 이제 저택에서 연애가 끝나고 돌아갈 때도 막 올 때는 어느 길로 가야 그 저택에 갈 수 있다, 이렇게 기능적으로만 인식하던 사람이 돌아가는 길에는 오솔길을 걸어가면서 개천 흘러가는 소리가 들리고 별빛이 고요하게 느껴지고 새 우는 소리가 들리고 막 이래. 그러면서 어떤 불빛을 바라보는데 그 불빛이 마치 아까의 입맞춤 사건을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내게 미소를 보내고 눈짓하는 것 같이 느껴졌다, 막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거든. 되게 귀엽고 재밌지 않아? 그래서 야보비치가 이게 평면적으로 납작하게 이해하던 세계가 갑자기 감각이 확 열리는 장면이야. 사실 아처슬론의 그 셰익스피어 소네트 읽었던 그 수업에서도 스토너가 되게 유사한 과정을 거쳐. 이제 아처슬론이 셰익스피어가 300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자네에게 말을 걸고 있네 스토너군, 그의 목소리가 들리나? 이 장면 이후 장면이야. 윌리엄 스토너는 자신이 한참 동안 숨을 멈추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부드럽게 숨을 내쉬면서 허파에서 숨이 빠져나갈 때마다 옷이 움직이는 것을 세심하게 인식했다. 그는 슬론에게서 시선을 떼어 강의실 안을 둘러보았다.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온 햇빛이 동료 학생들의 얼굴에 안착해서 마치 그들의 안에서 나온 빛이 어둠을 맞서 퍼져나가는 것처럼 보였다. 한 학생이 눈을 깜빡이자 가느다란 그림자 하나가 뺨에 내려앉았다. 햇빛이 뺨의 솜털에 붙들려 있었다. 스토너는 책상을 꽉 붙들고 있던 손가락에서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손을 이리저리 돌려보며 그 갈색 피부에 감탄하고 그 뭉툭한 손끝에 꼭 맞게 손톱을 만들어준 복잡한 메커니즘에 감탄했다. 작고 작은 정맥과 동맥 속에서 섬세하게 박동하며 손끝에서 온몸으로 불안하게 흐르는 피가 느껴지는 듯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난 이 장면 너무 좋았거든. 그러니까 이 소설 전체에서 나는 이 장면이 제일 드라마틱해. 체크 표시도 너무 많이 했지. 그래서 나는 이 이후의 일들은 사실 이 첫 장에서 세워진 캐릭터가 할 법한 행동들을 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처음부터 되게 몰입해서 읽었어. 그래서 사실 스토너 약간 기질은 보였거든. 토양화학 수업 들으면서도 흙도 다 다른 흙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되게 흥미로워해. 그리고 아처슬론이 무슨 말을 했던 걸 자꾸 곱씹으면서 그 말 속에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이끌어줄 열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스토너가 했었어. 그러니까 스토너가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이 세계 이면에 뭐 다른 세계가 좀 있구나를 약간씩 느끼고 있었는데, 이제 그 수업 이후에는 완전히 세상이 고해상도로 보이고 다르게 들리고 막 흑백 세상에서 컬러 세상으로 거듭난 거지. 그러니까 심지어 자기 손의 메커니즘, 손톱이 어쩜 이렇게 손가락에 꼭 맞게 만들어졌을까, 이것까지 감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그러니까 완전히 존재와 다이렉트로 접속해버리는, 감각이 완전히 뚫려버린 그런 체험을 하게 됐어. 사실 아내인 이디스 만났을 때랑 그 다음에 캐서린 만났을 때도 난 이 장면처럼 로맨틱하지 않아, 내 눈에는. 이 만남이 제일 강렬하고 막 약간 에로틱하게까지 느껴지거든. 그런 식으로 스토너가 심지어 이 장면 이후에 뭐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것도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해. 그리고 다른 존재들은 나와 아주 멀면서도 가까운 존재인 것 같고, 스스로를 되게 약간 이방인처럼 느끼는 시선, 그러니까 제3자의 시선이 내면에 생겨. 나를 타자화해서 바라보는 시선이 생기는 게 몇 문장이 등장을 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한 번의 체험으로 인해서 스토너한테는 자기가 주인공인 서사를 써내려가는 서술자가 생긴 거 어떻게 보면.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이 세상은 그냥 버티고 살아낼 곳이 아니라 살아나가는 곳이 되는 거지. 그냥 경험을 수동적으로 겪어내는 사람, 경험에 압도되는 사람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경험을 서술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시점을 갖는 것만으로 객체가 아니라 주체가 되는 그런 체험을 한 게 아닐까 이 생각을 해. 야보비치로 돌아와서 야보비치가 그 일을 겪고 나서 계속 막 그 일 곱씹으면서 막 이랬다 저랬다 상상을 해. 그러다가 이제 장교들끼리 술 한잔 하게 됐을 때 밤에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야. 나한테도 어떤 비밀한 이야기가 생긴 거야. 입이 간질간질해.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막 이상한 사건이 있었어. 사실 내가 당구실로 갔을 때 말이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1분밖에 안 걸리는 거야. 왜냐면 진짜 별일이 아니었었어, 나 그 일이.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던 장교 한 명이 참 이상한 얘기군. 틀림없이 그거는 어떤 정신병자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야보비치 좀 상처받았을 것 같지. 근데 야보비치가 거기서 대꾸를 못하고 맞아. 틀림없이 정신병자였을 거야. 이렇게 대꾸를 해. 그러니까 야보비치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 아, 내가 겪었던 이 내밀한 체험은 다른 사람한텐 이해될 수가 없구나. 이건 완전히 나만의 비밀이 하나 생긴 거구나.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시는 그 얘기를 누구한테도 하지 않을 거야. 뭐 이렇게 다짐을 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 체험을 인정해달라고 바라지 않게 되지. 그러니까 나를 설명하는 일을 포기해. 설득하기도 포기하고. 왜냐면 남의 인정은 필요하지 않은 거야. 왜냐면 그 체험 나한테 너무 소중한 거였으니까. 그것만 분명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증명받을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그런 좀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그런 야보비치의 모습이 보여지지.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시간이 흘러서 이제 그 일을 곱씹다가 이런 결론을 내려. 운명처럼 다가와 알 수 없는 장난처럼 여겨졌다. 아, 왜 그 일이 나한테 일어났을까? 도대체 이 불가해한 사건이, 왜 이 미스테리한 사건이 나한테 일어났을까? 이러지. 사실 스토너도 소네트 다 이해해서 문학하고 사랑에 빠진 게 아니야. 아직 그게 뭔진 모르겠어. 근데 그 안에 뭔가 미스테리한 불가해한 무엇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그냥 가보는 거야. 언어 이전의 존재랑 접속을 해버렸으니까 그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을 따르는 거야. 명령인지 망령인지 따라보는 거지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입맞춤 소설의 마지막 장면이 참 의미심장해. 귀엽기도 하고. 뭐라고 하냐면 이제 야영지로 돌아와 봤더니 장교들이 다 없어. 어디 갔냐 했더니 어떤 또 다른 장군의 저택에 갔다는 거야. 이번에는 그 사람이 말을 탄 심부름꾼을 마중하러 보냈던 것이다. 그 순간 야보비치의 가슴에 갑자기 기쁨이 타올랐으나 그는 곧 그것을 억누르고 잠자리에 들어가서는 자신의 운명에 대한 반발로 마치 운명이 자기를 애석히 여기게 하려는 것처럼 일부러 장군 댁에 가지 않았다. 이렇게 끝나. 나 이거 읽으면서 너무 약간 반항기 보이는 건가? 사춘기. 이제 사실 야보비치한테 사춘기가 시작된 게 맞아. 왜냐면 자아가 발견되기 시작했잖아. 사춘기 맞지. 그러니까 누가 초대했다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이게 아니야. 이제 그렇게 흐르듯이 떠밀리듯이는 못 살게 된 거야. 나한테 가지 않는 선택지가 있다는 걸 야보비치 알게 된 거야. 왜냐? 자기 안에 섬세한 감각들이 막 살아나기 시작했거든. 그 감각이 나한테 가지 말라고 말하면 그걸 따르게 된 거야. 왜냐면 외부 세계를 따르면 나 자신을 배반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때쯤부터 야보비치는 전처럼 단편적으로 간단하게 생각하고 막 기계적으로 군대의 부품처럼 살고 그렇게는 아마 못 살 거야. 이거 일종의 축복이기도 하고 저주이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한번 이런 것들이 감각되기 시작하면 인생이 한동안은 진짜 막 좌충우돌하고 우당탕탕 돈키호테가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들이 펼쳐질 텐데 어떻게 살아나갈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 이 소설 읽으면서. 너무 짧지만 한 인간의 드라마틱한 변모를 잘 보여주는 재밌는 소설이었어. 사실 스토너도 비슷하거든. 스토너도 이제 그 수업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장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 그해 2학기에 윌리엄 스토너는 기초교양 강의들을 빼버리고 농과대 커리큘럼을 따르지 않았다. 대신 철학과 고대 역사의 기초 강의 1개씩과 영문학 강의 2개를 들었다. 여름에 그는 다시 부모의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를 도와 농사일을 했지만 대학에서 어떤 공부를 하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스토너야말로 사수자리, 궁수자리가 아닐까 하는데 이제 도통 움직이지 않지만 한번 제대로 꽂히면 진짜 조용히 묵묵하게 돌진해버려, 화살처럼. 그러니까 부모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농과대 커리큘럼 다 빼버리고 부모의 기대에 응하지 않는 사람이 되지. 그래서 나중에 졸업식에 온 부모님한테도 저 집에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냥 통보해. 설득하지 않아. 저 문학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 그냥 그렇게 할 겁니다. 라고 말하고 그 이후에 스토너는 계속 그런 삶의 태도를 지켜 누군가를 설득하지 않아. 나를 설명하려고도 하지 않고 보여주려고 어떻게 살지도 않고 그냥 살아. 그냥 존재. 그 자체로 존재해버려 그냥. 그런 모습들이 참 우직하게 보여지는 것 같아. 그러면 이런 얘기 해볼 수 있지. 사랑이 뭐길래 이렇게 한 인간을 변모시키는가,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하는가. 사실 그 근대 시기에 등장했던 연애 소설들이 주체의 탄생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거든. 그러니까 한 인간이 어떤 가문, 계급, 종교, 사회적 관습 이런 데의 부속품들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지극히 개인적인 사랑 같은 감정이 더 중요하다. 이런 설정을 한 게 연애 소설들이었잖아. 그럼 그거 읽는 독자들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이 내가 욕망한 삶이 맞나? 진짜 나의 욕망인가? 아니면 사회가 나한테 요구하는 욕망을 내가 그냥 뒤집어 쓴 건가? 이런 질문을 하게 하지. 독자들한테 자기 감각을 되살아나게 하는 역할을 했단 말이야. 예를 들면 춘향이 신분제를 뛰어넘었지. 로미오와 줄리엣 가문의 반대를 뒤집어 썼지. 그 다음에 타이타닉, 영화 타이타닉의 로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지막에 그 이름이 어떻게 돼요? 할 때 자기 이름 로즈 도슨이라고 대답해. 자기가 사랑에 빠졌던 잭의 성을 가지고 와서 로즈 도슨이라고 하면서 이제 엄마에게서 벗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사실 그 엄마가 로즈를 부잣집에 약혼시켜서 가문을 일으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단독자, 자유인으로 거듭나는 로즈의 모습을 보여주지. 그러니까 근대 시기에 이런 연애 소설들이 유행했던 건 그냥 달달한 사랑 얘기로 소비한 게 아니라 개인을 억압하는 외부 질서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는 개인들에 대한 이야기였던 거지. 그러니까 자기를 발견한 사람은 금제를 깬다는 거야. 외부 질서를 거부한다는 거야. 그걸 거부하지 않으면 나를 배반해야 되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외부 질서냐, 나의 감각이냐. 그랬을 때 나를 선택해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다. 사실 하다못해 성경의 창세기에 아담도 선악과 먹지 말라라는 금제를 어기면서 자유의지를 얻어냈잖아. 첫 인간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게 시작됐잖아. 근데 그거 알아? 성경 창세기를 진짜 자세히 읽어보면 하느님이 은근히 너 선악과 여기 있다. 너 이 선악과 절대 먹지 마라 하면서
낙원에다 떡하니 가져다 놔. 만약에 그걸 진짜 그렇게 먹으면 안 되면 숨겨놔야지. 어디다 꽁꽁 숨겨놔야지. 근데 떡하니 가져다 놓고 너 절대 먹지 마. 그러면서 일부러 의식화시켜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 일부러 틈을 줘. 왜 코끼리에 대해서 절대 생각하지 마라 라고 한 집단이 제일 코끼리 생각 많이 한다며. 그러니까 약간 처음부터 선택권을 인간한테 준 느낌이 들었어 나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사랑해서 나를 닮도록 만든 인간한테 나처럼 너도 자유의지를 가져라. 그리고 나처럼 이렇게 사랑하면서 그 자유의지로 살아라 라고 바라는 것 아닐까? 그래서 인간은 낙원에서 쫓겨났지만 그럼으로써 진짜 자기 인생을 살게 됐잖아. 진짜 자기 인생이 시작됐지. 서울 사이버대학도 아니고. 근데 내가 이 얘기 그냥 꺼낸 거 아니고 사실 스토너 아버지도 스토너한테 마치 창세기 하느님이 하는 일과 비슷한 일을 하는 것처럼 나는 느껴졌거든. 사실 이 장면은 두 번째 읽을 때야 다시 눈에 들어왔어. 이 장면은 아버지가 스토너한테 너 대학 가서 공부 좀 해라 라고 제안하는 장면이야. 근데 이렇게 말을 해. 나는 평생 이렇다 할 만한 학교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 6학년을 마친 뒤 농사일을 시작했지. 젊었을 때는 학교 교육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다. 해가 갈수록 땅은 점점 건조해져서 농사 짓기가 힘들어지기만 하는 것 같다. 내가 어렸을 때처럼 땅이 기름지지 않아. 군청 사람 말로는 농사를 짓는 새로운 방법들이 있다더구나. 대학에서 그런 걸 가르친대. 어쩌면 정말 그런지도 모르지. 가끔 밭일을 하다가 드는 생각이 있는데 무슨 생각이냐면 하다가 고개를 젓고 돌아오는 가을에 대학에 들어가거라. 여긴 내 어머니랑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이렇게 말을 하거든. 교육받지 못한 무지한 농부 아버지가 자식한테 대학을 가라 라고 권하는데 아버지는 어쩌면 말을 멈춘 이 장면에서 알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해. 자식이 대학에 가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혹은 돌아오지 않아도 된다. 혹은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식의 많은 생각들이 오갔을 것 같아. 근데 그걸 예언하지도 않고 정해주지도 않고 그냥 자식한테 선택권을 줘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사실 자식한테 부모는 너무 절대적인 존재라서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가볍게 흘리는 말도 그 안에 쉽게 자식들은 종속돼 버리거든. 근데 이 아버지는 말을 멈춰. 그리고 선악과 먹을지 말지 네가 결정해라 하는 것처럼 네가 결정해 라는 느낌을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 아버지는 정말 이때 무슨 생각했을까? 그 생각을 진짜 한참 동안 했던 것 같아. 하느님도 아담과 하와를 낙원에서 내쫓을 때 그냥 맨몸으로 내쫓지 않아.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주거든. 스토너 아버지도 스토너가 대학에 남아서 계속 공부하겠다라고 하니까 네 생각에 꼭 여기 남아서 공부해야겠거든. 그렇게 해야지. 어머니랑 나는 어떻게든 해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톤 체호프가 입맞춤의 주인공 야보비치를 서술했던 그 신맹인 상태하고 나는 또 이 부모에 대해서 말하는 스토너의 태도 그리고 이 소설 전반적인 이 서술자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게 사실 있었어. 사실 내가 이 스토너를 읽은 지 얼마 안 됐고 한 달 정도 됐고 근데 내가 이 스토너에 꽂혀서 진짜 스토너 얘기를 좀 많이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이 포인트였어. 내가 이제 스토너에 대해서 제대로 꽂혀서 독자 리뷰도 엄청 많이 찾아보고 막 그거 한국 걸로도 충족이 안 돼갖고 해외 막 구글 번역해가면서 유튜버들까지 다 찾아보면서 엄청 훑어봤는데
읽는 사람마다 이 사람 너무 좋고 이 사람 진짜 끔찍하게 싫고 막 이 장면은 난 절대 용납이 안 되고 이건 정말 이해되고 막 그런 의견들이 오가는 상황들이 너무 많았던 거야. 스토너가 영웅이라는 사람도 있고 영웅이라고 볼 수도 없고 너무 답답하다는 사람도 있고 너무 이해된다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 소설의 서술자가 아주 의도적으로 중립적인 태도를 지키고 있어. 어떤 감정을 보여주지 않아. 예를 들면 뭐 스토너 부모님 돌아가실 때조차 되게 건조하게 묘사해. 그리고 실제로 스토너도 그런 슬픔을 드러내고 막 감정 표현을 하지 않아. 그러면 읽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에 이끌려서 그 장면을 해석할 때 거기에 끌려 들어가게 되는 거야. 불교에서는 그걸 주로 끄달린다고 표현하더라. 거기에 업식에 끄달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업식에 끄달려서 책을 읽는 거야. 이런 거지. 뭐 예를 들면 부모가 죽었으면 응당 엉엉 울어야지. 일상이 무너질 만큼 힘들어 해야지. 그리고 감정 표현하지 않으면 그건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자기 렌즈로만 보면서 책을 읽어낸다고. 그러니까 약간 말에 갇혀서 존재 자체를 못 보는 느낌이 들었어. 근데 사실 죽음을 대하는 태도는 문화적으로 되게 많이 달라져 왔어. 그리고 우리가 감정이라는 것도 사실 문화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보고 배우고 습득하는 면이 꽤 있거든. 현대에 이르러서는 현대인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삶에서 배제하고 마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병원에서 조용히 처리되고 장례식장은 저 한 구석에 숨어있고 화장장은 혐오시설이 되어져 있고 그러니까 마치 이 삶에 죽음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꼭 죽은 사람 이름 앞에는 고자를 달아. 나는 그게 너무 싫어. 거슬려. 왜냐면 죽은 사람 낙인 찍고 따돌리는 것 같아. 마치 그 사람 엄청 비극적인 일을 겪었고 그래서 함부로 입에 담으면 안 되고 죽은 사람 얘기할 때는 막 산 사람을 얘기할 때처럼 그런 막 유쾌한 기분으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죽은 사람을 소외시킨다고. 그러면 그런 문화관에서 살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 같거나 또는 나는 그런 따돌림을 받게 될까봐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 삶에서 죽음을 배제시켜버리면 죽음이 비극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결과가 되는 거지. 근데 자기 부모의 죽음을 비극으로 느낀 건 스토너야, 나야. 그런 질문이 가능하다는 거야. 이 소설의 각 장면마다 그런 질문이 계속해서 가능해. 이디스가 정말 싫어서 쟤를 어떻게든 고쳐놓고 싶고, 통제하고 싶고, 내 뜻대로 만들어 놓고 싶고, 설득하고 싶고, 나를 설명하고 싶고, 화내고 싶고, 그 감정은 내 거야, 스토너 거야. 또는 막 캐서린과의 사랑은 용납이 안 돼. 이해할 수 없어. 그 분노는 어떤 인물의 거야. 아내인 이디스도 그렇게 화내지 않는데 그 분노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거야. 그런 질문들이 계속 가능한 소설이 이 소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 근데 이 소설의 서술자는 사실 자세히 보면 인물 한 명 한 명을 이해할 수 있게 진짜 힌트를 많이 주거든. 서술자가 독자의 이해를 막 도와줘. 얘는 이래서 이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는 구조 안에 놓여 있었어. 그런 식으로 서술자가 인물 하나하나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이 인물 이렇게 한번 이해해봐. 여기 힌트 있어. 네가 네 눈으로 이 존재를 한번 세세하게 관찰해봐. 없이 어떤 신맹의 상태가 아니라 진짜 맑은 눈으로 한번 들여다봐. 라는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이 소설의 서술자는 그 누구도 구원하지 않지. 그냥 조용히 지켜보지. 마치 그게 신의 눈처럼 느껴진다고 생각을 했어. 그저 가만히 땅을 내려다보기만 하는 신의 자세처럼 느껴졌어.
그래서 이 소설이 참 재밌는 것 같아. 스토너란 인물이 막 대단한 영웅이라고 생각해서 이 소설 별점을 높게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한없이 계속해서 다르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높게 평가하고 싶었다. 그리고 이 소설을 읽는 도중에 계속해서 나는 내 안에 어떤 해소되지 않은 것들을 끌고 들어오는 것, 그래서 내가 뭘 투사시키고 있는지를 이렇게 감각하게 하는 순간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처음 읽었을 때는 안 보였는데 두 번째 읽으니까 또 다시 보이고, 또 어떤 리뷰를 듣고 와서 다시 보니까 또 다시 보이고, 그렇게 신맹 상태와 감각이 열린 상태를 이렇게 왔다 갔다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요즘 뭘 볼 때마다 기승전 스토너, 이거 기승전 스토너 얘기할 수 있겠다. 스토너와 사랑에 빠진 건가? 요즘 내가 절에서 불교 경전 공부를 하는데, 이제 그때 강의하시는 스님이 그러시는 거야. 사량 분별론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 그러니까 뭐 생각으로 너무 따지고 뭐 이렇게 사물을 자꾸 구별하려고 하고 그러면 그런 내 생각으로 허황된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상을 실제라고 생각하면서 깨닫지 못한다는 거야. 근데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아난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 아난은 기억력이 너무너무 좋았대. 진짜 어린아이처럼 하나하나 세세한 것까지 전부 기억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업식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머릿속에 굳어진 생각 패턴이 없어서 그게 가능했던 거래.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서 기억을 떠올려서 그 부처님 말씀 한번 쭉 정리를 하자. 그래서 1차 결집을 했을 때 다른 제자들은 부처님 말씀을 다 다르게 기억하고 있는데 아난만큼은 부처님 말씀을 고스란히 들어서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스님이 사량 분별로는 깨달음에 이를 수 없는데 경전 공부는 왜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신다는 거지. 내 사량 분별이 틀렸다는 걸 알기 위해서 경전 공부를 한다고. 문학을 읽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아. 내 입장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 근데 그냥 되어보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 정말 그 존재와 접속하는 정도의 느낌으로 이해해보는 것. 그래서 골똘히 왜 그랬을까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면서 내가 틀릴 수도 있구나, 그거를 좀 깨달아가는 거. 그렇게 나도 품고 세상도 품어가는 게 문학을 읽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봤어. 얘기가 정말 긴데 중간에 끊어볼래도 그 신맹 얘기부터 마지막에 아난의 업식 없는 눈까지 연결시키려면 이게 흐름상 끊을 수가 없어서 쉼없이 얘기했네. 여기까지 들어줬다면 그래도 뭔가 재밌어서 들어줬을 것 같은데, 재밌었으면 다음에 또 들으러 와줘.